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연구실장 임혜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세계의 전쟁 유적지 답사기라 해가지고 1회차 방송을 내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프랑스 마지노요새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다시 유럽의 전쟁 유적지를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신종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디 전적지를 이렇게? 오늘은 그 프랑스와 그 독일 국경 지역에 있는 스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그 스당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프랑스와 벨기에와 독일, 룩셈부르크 그 근접한 곳이 바로 스당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 자체가 보불전쟁,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격전을 치렀던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현재 스당은 벨기에 국경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 도심 중앙에 마스강이 있고 또 도시 내에는 스당 성체, 스당 성이 현재 전쟁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스당은 그 유럽 역사에서 사실 저도 많이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보불전쟁이 큰 전투가 바로 이 스당에서 있었죠. 이 보불전쟁 당시에 여기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하고 병력 한 10만 명 정도가 프로이센군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불전쟁에서 접을했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스당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보불전쟁에서 했던 프랑스가 참패한, 말하자면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근데 1,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독일군이 뭐 스당을 한동안 이렇게 점령했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보불전쟁 때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이 독일군이 스당을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당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전쟁 유적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습니다. 지금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약간 탑처럼 생긴 저것들이 다 그 전쟁 유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때도 저런 경계 초소, 강 주변의 방어 진지 이런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시내 중심부에 있는 어떤 성체, 그 성체 밑에도 화포 진지를 뚫어서 성체도 이용하고 포병 진지로도 활용했던 그런 곳이고, 스당이라는 도시 전체가 보불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쟁 박물관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그 시내 중심부에 있는 성체 곳곳에 뚫려있는 이 화포진지는 수세기 전부터 이곳이 전략적 요청지였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전쟁 유적, 가보셨지 않습니까? 전쟁 유적이 있다면 어떤 걸?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전쟁 유적은 그 사진에서 보면 저기 마스강이 나오죠. 스당 시내를 멀리서 본 이 사진이고, 그 밑에 또 사진은 제가 그 강 주변 답사를 하면서 만났던 현지 주변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 유적이 있습니다. 즉 마스강 건너편에 독일 접근 노상에 굴뚝 모양의 관측 초소가 많이 있었는데 만일 전쟁이 났을 때 그 전방 초소에 있는 초병이 독일군 공격을 신속하게 요 강 건너편 주 방어진지에 알려주고 그 초병들이 그 사용하는 강 밑바닥으로 미리 토론을 떨어놨다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강 밑으로 철수해서 이제 방어진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게, 복귀하게. 그래서 이런 유적을 보면서 정말 프랑스군이 얼마나 전쟁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1940년 5월 10일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하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당시 유럽의 상황이 어땠는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알다시피 1938년 위넨 협정이라는 걸 체결하면서 히틀러가 약속하기를 독일 점령만 인정해주면 두 번 다시 유럽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겠다. 평화협정을 체결했죠. 그리고 챔벌린은 그 협정문을 들고 히드로 공항에 내려서 그 협정문을 흔들면서 더 이상 유럽 쪽에는 전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도 환호를 하고 그랬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1년 후에 또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신 게 1938년 뮌헨회담에서 체코의 그 주텔란트 지방, 주텔란트 지방을 히틀러가 차지하는 것을 이제 양보했던 그와 같은 거 아마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틀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뮌헨회담에서 1938년 9월 30일인데 이 주테들란트만 우리가 점령하도록 해주면 나머지 체코 영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고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요. 그걸 그대로 지켰나요? 아니죠. 그 평화협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히틀러는 영국과 프랑스의 뒤통수를 내리쳤죠. 그 협정을 파기하면서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하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예. 그런데 이제 프랑스와 영국은 9월 3일 날 선전포고를 했지만 그것밖에 없었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죠. 사실 독일과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프랑스와 영국은 폴란드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와 당시에 소련은 또 협정을 맺었죠. 그렇죠. 만일 독일이 침공하면 소련이 도와주겠다. 그런데 소련은 그 협정을 또 파기하고 폴란드의 뒤통수를 내리치면서 그 폴란드 땅 절반을 가져가 버리죠. 그것이 어떤 현실적인 국제 사회에서의 약속을 어기는 현실이다.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말씀드리면 1939년 8월 23일 날 독소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최고의 독재자인 히틀러하고 스탈린이 손을 잡아요. 왜? 자신들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렇죠. 스탈린도 아주 프랑스하고 저렇게 좋게 지내겠다고 했는데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이 독재자라는 게 이게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자, 그리고 또 그러다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 10개월 정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또 1940년 5월에 또 프랑스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940년 5월 10일 날 독일군이 다시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도 프랑스 국민들은 우리는 마지노선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해놨으니까.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 독일군의 전격전 앞에서 프랑스군은 제대로 대응도 못 해보고 6개월 만에 항복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2차 대전 동안에는 거의 4년 동안 독일군이 프랑스를 꺾으려고 그렇게 해도 못했는데 6개월 만에 강대국 프랑스가 이제 손을 든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의심이 드는 게 그 강력한 마지노 요새까지 갖춘 프랑스군이 왜 독일군을 이렇게 진짜 허무하게 6개월 만에 이렇게 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우리가 흔히 마지노선 그러면 이제 아주 강력한 지하 요새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스당 주변이나 마지노선 주변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벙커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 보안 방어 진지를 많이 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강력한 방어 시설을 갖췄는데 어떻게 했었을까?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독일군은 이런 프랑스군의 요새 진지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철저하게 연구를 해왔던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자 독일 공군 급강화 폭격기, 흔히 슈투카 폭격기라고 그러죠. 이 폭격기들이 이 요새 진지에 맹렬하게 폭격을 하게 되죠.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폭탄에 프랑스군은 두툼 철갑 속에 웅크린 곰처럼 그냥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폭격기가 폭격하고 난 다음에 또 독일 어떤 작전을 또 폈어요? 그 말씀드린 대로 독일군 전차부대가 요새 지대를 신속하게 통과해서 프랑스군 후방 지역으로 깊숙하게 돌파하게 되죠. 프랑스군의 예비부대나 보급부대 후방사령부는 갑자기 나타난 독일군의 그 전차부대를 보고 공황 상태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 그 안에서 편하게 있다가 그냥. 그러면은 그 독일 공군이 아까 이제 소나기처럼 폭격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가보시니까 그 프랑스 방어진들이 그때 그럼 대부분 파괴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요. 거의 다 온전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록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많은 폭격에도 불구하고 정통으로 그 방어 벙커를 갖다가 명중시킨 건 하나도 명중을 시키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실제 스당 지역에서 그 프랑스군 사상자는 3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거밖에 안 됐습니까? 일단 어쨌든 마지노선이 대단했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격전지 가보시지 않습니까? 방어 진지들 혹 답사를 해보셨어요? 예, 마지노선을 벗어나서 그 산에 있는 벙커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대적인 벙커 설계 개념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거의자 기역자 형태로 꺾여서 80년 전인데. 그럼요. 밖에 포탄이 터지더라도 안에 있는 전투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둔 콘크리트로 다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벙커들이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져서 현재 벙커 그 설계 개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제 스당 시내뿐만이 아니고
그 교회에도 이제 프랑스 여러 전쟁 유적지, 요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교회 지역도 가보셨나요? 예, 몇 군데 둘러봤습니다. 산악 지역에 있는 프랑스군 방어진지 그 상당히 찾아가시 쉽지 않으실 텐데 예, 어떻게 찾아가셨어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죠. 처음에는 수당에서 이제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프랑스의 그 렌트카 대여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해도 워낙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찾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행 안내소에 가서 거기 근무하는 청년에게 그런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하니까 하필 또 그 청년이 열렬한 또 한류 팬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 한국 프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예. 그 선수의 아주 열렬한 팬이라고 그러면서 사실 여행 안내소에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도 없으니까 자기 차로 같이 한번 가보겠다 해서 자기 친구까지 2명 더 불러와서 아무리 그렇다고 들어도 정말 운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예. 어디를 가셨어요?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당 지역을 방어했던 제55사단 사령부가 불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수당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오면 그 불송 지역에 있는 지하사령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불송? 제가 이제 지도를 보니까 한 수당에서 동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곳이죠. 아까 마지노선도 그렇고, 이런 지하 요새도 그렇고. 지금 25년이니까 30년대에서도 85년 전 아니에요. 근데 지하사령부 어떻게 쉽게 하셨어요? 산속에 있었다는데. 좀 어려웠죠. 여기 이제 프랑스 청년들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하고 그 옛날 사진을 가지고 이제 가서 물으니까 사실은 거기 있는 주민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겠죠. 그 주민이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껴도 이제 한 100여 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조차도 그렇게 전쟁 유적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습니다. 또 대피한 곳이니까 자기들이 크게 승리한 곳이라고 모르지만 사실 그렇긴 하겠네요.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산속에 있는 또 현지 주민도 잘 모르는 이와 같은 전쟁 유적지를 신 교수님의 집념으로 찾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찾아간 55사단 지하사령부 현장이 사진에 보이는 저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송의 살림 속에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불빛을 밝혀서 그 갱도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갱도 안에는 어지럽게 적혀 있는 낙서나 쓰레기 더미 그리고 가끔씩 날아드는 박쥐 외에는 관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낙서 혹시 프랑스어를 잘하셨으면 찍어 오셨으면 사실은 역사가한테는 저런 것도 당시 그들의 정신 상태를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료거든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전사 이해한다면 55사단이 상당히 좀 그때 지휘면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시 그 상황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저게 이제 갱도 안의 사진인데 그 갱도 좌우측에 낙서들이 많았습니다. 요 상을 잠깐 설명드리면 1940년 5월 13일 야간이죠. 19시경에 독일군이 스당을 공격하고 그리고 불송 지역으로 접근해 올 때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누군가 불송에 독일군 전차가 나타났다. 겁에 질린 거예요. 어떤 병사 한마디에 갑자기 도로 위로 도망치는 프랑스군 보병과 포병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프랑스 완전히 공황 상태. 우리가 말하는 공황 상태에 빠진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누가 태강명령을 내리냐고 장교들이 묻자 대답하는 병사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55사단장 라포탱 장군과 참모들이 화물차로 도로를 가로막고 후퇴하는 병사들을 붙잡고 독일군을 저지하라고 소리치지만 겁에 질린 병사들은 아무도 멈추지 않고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겁에 질렸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군요. 그렇다면은 그 뒤에 군사 전문가들이 불송 전투를 상당히 비판도 하고 또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각도로 이게 평가했을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우선 그 위에 그 요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불송을 통과한 그 구데리앙 기갑 군단은 마지노선 뒤로 침공하는 것.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프랑스가 불리하게 위치가 되는데 훗날 전문가들 분석을 할 때 프랑스군과 독일 군대의 명령 차이가 불송 전투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군은 교리에 충실한 교과서적인 작전 지휘를 냈지만 독일군은 임무형 명령에 기초해서 융통성 있는 작전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군은 역성 명령을 받은 후에 말단 전투부대가 작전 시행하는데 11시간 반 걸렸습니다. 지휘계통을 따라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11시간 반 걸렸어요. 네. 그러나 독일군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군도 이제 채택하고 임무형제 그거네요,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전쟁사 이렇게 책들을 보면은 당시 연합군 전력이 독일군보다 훨씬 더 우세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군으로 편제된 연합군은 독일군보다 월등히 우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합군은 총병력이 765만 명, 화포가 14,000문, 전차가 한 4,200대, 전투기가 한 4,500대 정도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독일군은 총병력이 한 540만, 화포가 한 7,300문, 전차가 한 2,500대, 전투기는 한 3,600대 정도에 불과했죠. 오히려 독일군이 양적인 면에서는 훨씬 열세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네. 이렇게 객관적 전력상으로도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군이 이렇게 우세했는데 그렇다면은 전술 개념에서 차이가 났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프랑스군의 마지노 요신을 고려할 때 우리가 전술적으로 따져서는 독일군의 공격이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나 결국 프랑스 국민들의 단결된 항전 의지, 그리고 장병들의 필승의 신념, 그리고 정부가 저 전쟁에 대하는 대비 태세, 이런 것이 독일에 대해서 훨씬 약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 선패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군사력 그 자체보다 싸워야 된다는 그 의지, 국민적인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전쟁의 승패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할 때 크게 기술적인 것이냐, 인간, 사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사례를 보도록 하더라도 이게 무기체계상으로 상당히 좀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군대는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당지역, 전쟁 유적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다음 유적지는 어디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프랑스하고 독일로 수시로 국적이 바뀌었던 그렇죠. 프랑스 알사스 로렌 지역에 있는 지역? 전쟁 유적지로 한번 찾아가고 알사스 있습니다. 로렌은 또 저 화이트 와인으로 또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왔던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렇죠. 알퐁스 그 수업이 나왔던 그 지역입니다.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많이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